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닭이 멀리서 울어대고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 즈음이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처녀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2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아온 탓에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요. 옅은 회색 저고리는 여러 번 빨아 바른 데다 헤어진 곳마다 기워져 있었고 남색 치마 역시 달아 바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깨끗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댕기로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고 비록 가난했으나 자신을 함부로 굴하지 않는 굳은 마음가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구해볼까? 연하는 혼잣말을 하며 장터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상인들이 좌판을 벌리고 있었고 이른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지요. 연하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곡식 포대를 나르거나 좌판 정리를 돕거나 아니면 장터 청소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웠지만 연하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구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곡식 가게를 거느린 장만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살집이 두둑하고 늘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며 굵은 은가락지를 손에 끼워 부를 과시했지요. 그러나 그 풍요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곡식값이 오늘부터 더 오른다. 알아들어라. 장만호가 큰 소리로 외치자 장터 사람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비싸디 비싼 곡식값이 또다시 오르니 어디서 끼니를 잇겠는가. 그러나 이 고을의 곡식은 장만호가 틀어지고 있었으니 다른 데서 살 길은 없었습니다. 장 영감, 그렇게 값을 자꾸 올리시면 저희가 어찌 살겠습니까? 한 안악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장만호는 비웃으며 코끝을 치켜들었습니다. 그게 내 알바냐. 돈 없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구해보든지. 그 매정한 말에 안악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지만 자신 또한 하루벌이도 벅찬 처지라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지요. 남루한 옷차림에 앙상한 팔, 다리, 며칠째 굶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제 저녁을 굶었고 오늘 아침에는 미음 한 그릇으로 버틴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뼛속을 울리듯 애처로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연하가 무릎을 꿇고 다정히 물으니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파요. 어머니가 앓으셔서 죽 한 그릇도 못 사주신대요. 연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또한 배고픔에 울던 때가 떠올랐지요. 그녀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 몇 립, 전 재산이 전부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연하는 장터 한쪽 죽을 파는 작은 좌판으로 달려가 따끈한 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자, 어서 먹거라. 너무 급히 먹으면 체한다.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넣었습니다. 곧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정말 제가 먹어도 되나요? 그럼 내 것이니 맘 놓고 먹어라. 아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연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더 굶게 될지라도 이 작은 생명을 살린 보람이면 충분했지요. 죽을 다 먹은 아이가 일어서려 하자 연하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거라.
아프신 어머니를 내가 잘 도와드려야 한다. 고맙습니다, 누나. 아이는 깊이 절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연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장만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난뱅이 처녀 주제에 남을 돕고 칭송을 받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연하를 그저 눈에 거슬리는 가난한 처녀 하나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고 연하는 여느 날처럼 장터를 오가며 품팔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배는 고팠으나 작은 선행이 주는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장터를 오가며 허드렛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지요. 그날도 해가 중천에 이르자 장터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값을 흥정하는 안악들의 말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연하는 한 쌀집 앞에서 무거운 가마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팔로는 벅찼으나 오늘 일을 마치면 동전 2잎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것이면 저녁은 굶지 않아도 되었지요. 연하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쌀집 주인 김영감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것을 본 까닭이지요. 괜찮습니다, 영감님. 이 정도야 해낼 수 있어요. 연하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시 가마니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장터 한복판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졌다. 아이고, 영감 하나가 길바닥에 나가떨어졌구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허름한 베옷에 낡은 갓을 쓴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하고 마른 몸은 영락없이 거짓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으나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혹 병이 옮을까 두려웠고 거지 차림의 노인을 돕다 괜한 일에 휘말릴까 꺼렸던 까닭이지요. 에이구, 장터 한가운데서 저리 쓰러지면 장사의 방해지. 한 상인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좀 끌고 나갔으면 좋으련만. 다른 상인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연하가 가마니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연하가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자 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탁한 눈빛이었으나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남아있었지요. 물물 한 모금만.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우물가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부축하여 등에 기댄 채 물을 조금씩 먹였지요. 천천히 드세요. 급히 삼키시면 체하시지요. 노인은 한 모금씩 삼키며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연하는 등을 다독이며 묻습니다. 어르신, 좀 나아지셨습니까? 고맙네, 정말 고맙네. 연하는 노인을 부축해 장터 한켠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싸온 보리 주먹밥을 꺼내 건넸지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라도 잡수세요. 노인은 연하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처녀가 자기 같은 늙은이를 위해 자기 끼니까지 내어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 것이지요.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굶어서는 안 되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는 젊으니 하루쯤 굶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기력이 떨어지시면 큰일 나지요. 연하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맛없는 거친 보리밥이었지만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 꿀보다 달게 느껴졌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연하라 합니다, 어르신. 연하 연꽃처럼 맑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이름이로구나.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조남은? 나는 최상도라 하네. 최상도 어르신, 이제 좀 기운이 드십니까? 그래, 자네 덕분에 살 것 같구나. 최상도는 힘겹게 일어서며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언젠가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것이야. 별 말씀을요, 어르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상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오늘 이 장터에 수많은 이가 있었지만 나를 도운 이는 자네 하나였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가. 그는 깊이 절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일터로 향했지요. 품삯은 잃었고 점심도 거르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만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없는 계집이군. 거지 하나 도왔다고 세상이 달라지기나 하겠지.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연화가 베푼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떤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말입니다. 최상도를 도운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장터를 오가며 품팔이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거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찌 오늘은 일이 없을까? 연화가 혼잣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연화야. 오늘은 사람이 넉넉하다. 다음에 일이 생기면 부르마. 알고 보니 장만호가 몰래 상인들에게 연화를 쓰지 말라 압력을 넣은 까닭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처녀가 괜스레 눈에 거슬렸던 것이지요. 그런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이가 나타났습니다. 50줄 사내였는데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고 손에는 나무 간판을 들고 있었지요. 관상을 받으리오. 낯빛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지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관상쟁이라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지요. 저는 박도윤이라 하오.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의 관상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박도윤이 정중히 인사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잘 본다더냐? 한번 봐달라 해야지 않겠어?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박도윤은 이마, 눈빛, 코와 입, 얼굴의 기운을 찬찬히 살펴보며 풀이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마가 넓고 눈빛이 깊으니 글을 읽어 학문에 오르실 상입니다. 이 마님은 코끝이 오똑하고 입가에 웃음선이 고르시니 자손 복이 크실 것입니다. 그 말들이 제법 맞아떨어지니 구경꾼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관상을 보려 했지요. 연화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긴 했으나 돈이 없으니 나설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박도윤이 갑자기 손을 들어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계신 아씨, 이리 오시지요. 연화는 깜짝 놀라며 가슴을 치받치는 듯 했습니다. 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멀리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보이는구려. 사람들이 일제히 연화를 바라보자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값은 받지 않겠소. 연화는 머뭇거리다 결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이마의 빛, 눈매, 코의 기운, 입술선까지 세밀히 살폈지요. 참으로 기이하구나. 연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느 대목이 그러하신지요? 박도윤은 곧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아씨의 얼굴에는 큰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마는 넓고 밝아 지혜가 서려 있고 눈동자는 말과 덕을 쌓을 상이지요. 코와 입의 형세를 보니 장차 큰 부귀를 누리실 팔자요.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저 가난뱅이 처녀가 부귀를 누린다니. 말도 안 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애인데. 그러나 박도윤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씨의 덕상입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이런 이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만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헛소리로군. 하지만 박도윤은 장만호 쪽을 힐끗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씨는 장차 정직한 장사로 큰 부를 이루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탐욕스러운 자들은 몰락할 상이 보이는구려. 그 말에 장만호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겉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정신 나간 관상쟁이로군. 거지 같은 계집이 무슨 부귀를 누린다느냐.
그럼에도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차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저 처녀가 정말로 자신에게 화근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연화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상쟁이 어르신 과찬입니다. 이런 천한 몸이 무슨 부귀를 누리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수많은 이의 관상을 보았으되 이처럼 큰 복이 깃든 상은 드물었소.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탐욕스러운 자들의 질투와 방해요. 그러나 아씨가 덕을 쌓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이겨내리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르침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정중히 절하자 박도윤도 답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장만호만은 속으로 결심했지요. 저 계집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어. 그날 이후 장만호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도윤이 떠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품팔이를 구하지 못해 근심이 깊었지요. 장만호의 방해로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연화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종일 발품을 팔았으나 한 푼도 벌지 못했으니 배는 고프고 몸은 지쳐만 갔지요. 장터 한켠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쉴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 연화가 고개를 들자 며칠 전 도와주었던 최상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깨끗이 빨아입은 청색 두루마기에 새갓을 쓰고 있었고 얼굴도 말끔히 씻어 윤기가 돌았지요. 걸음걸이마저 당당하여 예전의 허름한 행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상도 어르신이십니까? 연화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 연화. 그동안 잘 지냈느냐? 정갈한 태도로 인사하는 최상도의 모습에 연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남루하기 짝이 없던 노인이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던 것이지요. 어르신, 예전과 너무 다르십니다. 허허, 그럴만도 하지. 사실 너한테 털어놓을 말이 있네. 최상도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정자로 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해질녘의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정자는 고요하여 이야기를 나누기에 알맞았습니다. 연화,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맙게 여긴다. 최상도가 깊이 허리를 굽히자 연화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야 당연하다 생각했을지 모르나 내겐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더 크네. 마음을 확인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화가 고개를 갸웃하자 최상도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사실 나는 거지가 아니네. 내 정체를 밝히자면 3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해온 상인이었지. 상인이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해 제법 큰 재산을 모았지. 허나 나이 들어 뒤를 잇게 할 사람을 찾고 있었네. 연화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뒤를 잇는다 하시면 설마 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내가 찾는 이는 정직하고 덕 있는 사람이어야 했네. 그래서 몇 해 동안 일부러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장터를 떠돌며 누가 어려운 일을 돕는지 지켜본 것이지. 그렇다면 그날도 맞네. 일부러 쓰러진 건 아니었으나 몸이 아파 쓰러졌을 때 누가 손 내밀지 보고 싶었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너 하나만이 나를 도와주었네. 연화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여겼던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며칠 동안 너를 지켜보았네. 굶주린 아이에게 자기 끼니를 나눠주는 모습, 힘없는 이를 돕는 마음씨, 그것을 보고 확신했지. 바로 내가 찾던 이라는 걸. 최상도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제가요? 저는 글도 모르고 장사라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글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장사는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지.
중요한 건 마음이네. 내 마음 같으면 반드시 크게 일어날 게야. 연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르신의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은혜를 갚을 것 없네. 대신 앞으로 장사를 하면서 상도의 길을 지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면 되지. 그것이면 충분하네. 상도라 하시면 무엇을 뜻하십니까? 장사꾼이 지켜야 할 도리라네. 정직히 장사하고 약한 이를 억누르지 않으며 욕심만 좇지 않는 것. 특히 백성이 굶주릴 때는 더욱 그래야 하지. 연화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 받들어 정직한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좋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 곡식 장사가 어떻겠느냐? 이 고을 백성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곡식이지. 내가 정직한 값으로 팔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야. 장만호라는 자가 독점해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내 장사가 곧 희망이 될 것이네. 연화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장만호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곡식 상인 아닙니까? 제가 어찌 감히. 염려 말게. 정직함이 끝내 탐욕을 이기는 법이지. 게다가 내가 곁에서 도와줄 테니 겁낼 것 없네. 최상도는 환히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준비를 시작하세. 이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석양은 서산 너머로 기울고 별빛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가슴 벅찬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과연 어떤 길이 열릴지 아직 다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다음 날 새벽 닭이 첫 울음을 울자 연화는 부지런히 일어나 단정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부터 장사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은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일었지요. 약속한 정자에 나가보니 최상도 어르신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곁에는 작은 수레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깨끗한 집광주리와 저울이 올려져 있었지요. 일찍 나왔구나, 연화. 예, 어르신. 긴장되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연화가 수줍게 인사하자 최상도가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나서는 길이니 그럴만도 하지. 허나 염려 말게. 내가 옆에서 도와주리다. 최상도는 수레 위에 물건을 하나하나 짚으며 일러주었습니다. 이 집광주리는 곡식을 담는 데 쓰고 이 저울은 무게를 잴 때 쓰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저울질이네. 정직한 저울질이라 하시면 저울추를 속이거나 곡식에 잔물을 섞어서는 아니 되네. 손님이 원하는 만큼 정확히 달아주는 것. 그것이 장사의 근본이지. 그는 낡았으나 반들반들 윤이 나는 저울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저울은 내가 평생 써온 것이네. 단 한 번도 속인 적 없었으니 손님들이 믿고 찾아온 게지. 두 사람은 수레를 끌고 최상도가 마련해둔 창고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쌀, 보리, 조, 콩이 가마니째 정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다 어르신께서. 연화가 놀라자 최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것 중 일부일 뿐이네. 우선은 조금 가져다가 팔아보게. 그는 곡식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쌀은 알이 통통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고 보리는 색이 고르고 벌레 먹은 게 없어야 하네. 연화는 꼼꼼히 귀담아 들으며 외우려 애썼습니다. 곡식을 조금씩 광주리에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게. 손님들이 믿으면 저절로 더 찾을 게야. 이윽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수레를 끌며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사줄까 걱정이 앞섰지요. 큰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좌판을 펼쳤습니다. 최상도가 곁에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좌판은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하네. 그래야 곡식이 깨끗해 보이지. 연화는 광주리마다 곡식을 담아놓고 깨끗한 천으로 덮었습니다. 나무패에 곡식값을 적어 붙였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새로 나온 계집인가 보네. 곡식이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데. 허나 장만호 영감이 더 믿음직하지 않겠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불안했지만 최상도가 다독였습니다. 처음은 다 그런 법이네.
마음 조급히 먹지 말게. 잠시 뒤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연하가 굶주린 아이에게 죽을 사주던 모습을 보았던 이였지요. 이게 누구야, 연하 아니냐. 장사를 시작했구나. 예, 아주머니. 오늘부터 곡식을 팔아보려 합니다. 안악이 쌀을 들여다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머, 알이 통통하고 윤기가 도네. 값은 얼마냐? 한 대에 15문입니다. 어머나, 장만호 영감네보다 싸네. 정말 좋은 쌀 맞느냐? 예, 직접 살펴보시지요. 연하가 쌀 몇 알을 손바닥에 올려주자 안악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구나. 그럼 쌀 한 말 달아주게. 연하는 저울로 정직하게 달아 건넸습니다. 안악은 흡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고맙다. 다음에 또 오마. 첫 손님이 떠나자 연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장만호가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야, 거지 계집. 내가 감히 장사를 해? 연하는 두려워 떨며 대답했습니다. 곡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만호는 비웃으며 코끝을 치켜들었습니다. 허허, 내깟 계집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때 최상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영감, 누구든 장사할 권리가 있는 게지. 당신은 또 뉘시오? 나는 이 아이의 스승이네. 최상도의 당당한 말투에 장만호는 못마땅했으나 그 자리에서는 더 시비 걸지 못했습니다. 다만 돌아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며칠 못 가서 무너질 테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말게. 정직한 장사가 끝내 이기는 법이지. 오후가 되자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연하의 곡식이 깨끗하고 저울질이 정직하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저 계집은 속이지 않는다더라. 값도 착하고 곡식도 믿을만하네. 해가 기울 무렵 연하는 가져온 곡식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첫날 치고는 충분한 보람이었지요. 수고했네. 첫날 치고는 훌륭했어. 최상도의 칭찬에 연하는 얼굴이 환히 빛났습니다. 비로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가 곡식 장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장터 사람들도 이제는 연하를 믿고 찾아오게 되었지요. 정직한 저울질과 깨끗한 곡식, 그리고 다른 곳보다 싼 값 덕에 연하의 좌판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논밭의 곡식들은 타들어가듯 말라 죽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까지 덮쳐 남은 곡식마저 망쳐놓았습니다. 이런, 올해는 흉년이로구나. 곡식이 모자라면 굶어 죽는 이가 나오겠지. 장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치솟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과연 며칠 후 장만호가 곡식값을 3배나 올려버렸습니다. 얘들아, 올해는 흉년이라 곡식이 귀하다. 값이 올랐으니 알아둬라. 장만호가 큰 소리치자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장 영감, 그렇게 비싸면 저희가 어찌 삽니까? 한 안악이 애걸했지만 장만호는 매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내 알바냐? 싫으면 굶어라. 다른 데 가서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든가. 사실 장만호는 몇 달 전부터 흉년을 짐작하고 곡식을 비축해둔 터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곡식이 떨어져 장사를 접었는데 그는 홀로 곡식을 틀어지고 장터를 쥐락펴락했지요. 연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최상도와 함께 창고를 확인해 보니 한 달 남짓 팔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가면 곡식이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연하가 근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상도를 지켜야 하네. 곡식이 귀하다고 제멋대로 값을 올려선 안 되지. 허나 이렇게 가면 우리도 남는 게 없을 텐데요. 그래도 백성이 굶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값은 조금만 올리되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하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3배가 되었지만 연하는 조금만 값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연화의 좌판 앞에는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맙네. 다른 데서는 살 엄두도 못 내겠어. 연화 덕분에 우리 식구가 겨우 목숨을 잇고 있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연화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팔다가는 곧 곡식이 바닥날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더 큰 문제는 돈이 없어 곡식을 못 사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화, 미안하네. 돈이 모자라서 반대밖에 못 사겠구나. 늙은 할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연화가 따뜻하게 말하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이 은혜를 어찌 잊겠니? 이런 일이 잦아지자 연화는 곡식을 외상으로 주는 경우가 점점 늘었습니다. 최상도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지. 한편 장만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곡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데 연화가 싼 값에 팔고 외상까지 해주니 손님들이 모두 연화에게만 가는 것이었지요. 저 거지 계집 때문에 내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굶주려 쓰러진 아이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며칠째 먹지 못해 뼈만 앙상이 남아 있었지요. 저 아이 좀 봐라. 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구나. 불쌍하다. 부모는 어디 갔을꼬.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나서서 돕는 이는 없었습니다. 살림이 다들 빠듯했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아이를 보고는 곧장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얘야, 언제부터 굶었니? 사흘째예요. 어무이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곡식 쌀 돈이 없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하자 연화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좌판에서 쌀 한 대를 퍼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 죽을 쑤어 먹어라. 어머니께 안부도 전하고.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서 가져가거라.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쌀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터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연화는 참 착한 마음씨구나. 저런 이가 있어 우리가 사는 게지. 그러나 이런 일이 거듭되자 연화의 곡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누어 준 탓이었지요. 김영감이 다가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연화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겠네. 괜찮습니다. 누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제가 손해보는 게 낫지요. 연화의 말에 김영감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장터 사람들이 조금씩 연화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돈 대신 나물이나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좌판 일을 거들어 주었지요. 연화, 나는 돈은 없으니 이 나물이라도 받아주게. 나는 좌판 정리를 도와줄 테니 힘 덜 들게 하마. 내가 곡식 나르는 일을 맡아주리다. 장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장만호는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연화 때문에 자기 장사가 망가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이 모두 연화를 칭송하며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 계집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망하게 만들어야겠다. 흉년 속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직 제 욕심만 채우려는 장만호의 모습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극심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시각, 장만호는 건달 며칠 거느리고 연화의 곡식 창고로 몰래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꾸며온 악한 꾀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었지요. 조용히 해라. 들키면 안 된다. 장만호가 낮은 목소리로 이르자 건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평소 장만호에게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해주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선 장만호는 곡식 가만히들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곡식을 모두 빼돌리고 대신 썩은 곡식을 채워 넣어라. 내일 아침 관아에 고에 바칠 것이다. 무슨 죄목으로 신고하시려는 겁니까, 영감님?
연하라는 계집이 썩은 곡식을 팔아 백성을 속였다고 꾸며내면 그만이지. 그럼 저 계집은 끝장이야. 건달들은 서둘러 곡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해온 곰팡이 핀 곡식과 벌레 먹은 곡식들을 가만히 속에 채워 넣었습니다. 됐다. 이제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군. 장만호는 흡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평소처럼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가만히를 열어본 순간 연하는 경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곡식이 하룻밤새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분명 누군가 손을 쓴 게 틀림없는데 그때 밖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연하라는 계집은 어서 나오라. 관아의 포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장만호가 뻔뻔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저기 있습니다, 나리. 저 계집이 썩은 곡식을 팔아 백성을 속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항상 깨끗한 곡식만 팔았습니다. 연하가 황급히 외쳤지만 포교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만호가 고발하기를 내가 곰팡이 핀 곡식을 팔아왔다 하더라. 사실이냐? 결단코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포교는 직접 창고를 살폈습니다.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 곡식이 죄다 썩어 있지 않느냐? 연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포교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관아에 가서 들어라. 순순히 따라와라. 이때 장터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연하를 믿던 이들은 억울해하는 그녀를 두둔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소. 연하는 언제나 정직했소. 김영감이 나서서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연하가 판 곡식은 언제나 깨끗했어요. 안악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장만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뻔히 있는데 뭘 더 따질 게 있나? 썩은 곡식이 가득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장터를 떠났던 관상쟁이 박도윤이었지요. 잠시만요, 나리들. 그가 포교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이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밤중에 몇 사내가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더군요. 그중 하나는 분명 장만호였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옮기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도윤의 말에 장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왜 거기 있겠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장만호가 곡식을 바꿔치기 한 거구나. 연하를 모함한 게 틀림없다. 그때 최상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교가 물었습니다. 나는 연하의 스승이네. 이 아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네. 썩은 곡식을 팔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허나 곡식이 다 썩어 있는데 그건 누군가 고의로 바꿔놓은 것이네. 더구나 장만호는 평소에도 곡식을 숨겨두고 흉년의 백성을 괴롭혀왔지. 이번 일도 연하를 모함하려 벌인 짓일 터. 최상도의 폭로에 장만호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허튼 소리 말게. 허튼 소리인지 아닌지 장만호의 다른 창고를 조사해보면 알 일이지. 포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장만호의 창고를 당장 확인하자. 장만호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괜한 수고일 뿐이요. 왜, 떳떳하다면 꺼릴 게 없지 않느냐? 결국 포교들은 장만호의 비밀 창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을 틈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숨겨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숨겨두다니. 포교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린 굶는데 혼자 곡식을 숨겼다니. 연하를 모함하다니.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결국 장만호는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았고 숨겨둔 곡식 절반은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연하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장터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만호의 악행이 드러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흉년의 그림자도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지요.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연하가 이끄는 곡식 가게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큰 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만호가 몰수당한 곡식 중 일부를 관아에서 연하에게 맡겼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그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싼 값에 풀어내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하, 오늘도 곡식 좀 주게.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난한 처녀였던 연하가 이제는 이 고을 누구보다 존경받는 상인이 된 것이지요. 김영감, 오늘은 어떤 곡식을 찾으십니까? 연하가 반갑게 맞이하자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쌀 2말만 주게. 연하 덕분에 우리 식구가 겨우 살고 있네. 연하의 좌판은 이제 작은 광주리 대신 커다란 점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정직한 저울질을 고집했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외상을 허락하는 마음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조금만 덜어주면 안 될까? 한 안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으시면 됩니다. 연하의 대답에 안악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하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살지. 이런 소문이 퍼지자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연하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지요. 최상도는 그런 연하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연하, 참 잘하고 있네. 내가 평생 찾던 상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 어르신 덕분입니다. 상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허허, 나는 그저 방법만 일러준 것일 뿐이지. 중요한 건 연하의 마음가짐이었네. 그때 장터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 어디 계시오? 관상쟁이 박도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고을을 찾은 것이지요. 어머, 박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하가 달려나가 맞았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 고을의 큰 상인이 되었다더군요. 과찬이세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덕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박도윤은 연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관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연하 얼굴에 더 큰 복이 서렸습니다. 큰 복이라니요? 연하의 덕행이 하늘에 닿은 게지요. 앞으로도 번창하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찌 되었소? 누군가 묻자 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장만호 말이오. 그 자는 탐욕으로 백성을 괴롭힌 죄로 멀리 귀양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그런 자는 벌을 받아야지. 덕을 쌓은 이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이는 벌을 받는구나. 그때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만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도 처음부터 나쁜 이는 아니었겠지요. 욕심이 커지다 그릇된 길로 빠진 것일 겁니다. 저는 그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연하의 너그러운 말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연하는 마음씨가 다르구나. 그러니 이렇게 복을 받으시는 게지. 최상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하,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듯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나는 평생 찾아온 후계자를 만났네. 이제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게야. 어르신이 떠나시려는 겁니까?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내어주려는 게지.
내가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네. 최상도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상도를 잊지 말고 힘없는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일세. 연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마워할 것은 내가 더 많네. 연하 같은 제자를 만나 행복했으니.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장터는 평화로웠습니다. 연하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줄이 이어졌고 그날 밤 연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처녀였는데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어 있었지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이 만든 현실이었지요. 총총한 별빛 아래 연하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했으나 선한 처녀가 어떻게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는지, 탐욕에 눈먼 자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것이 곧 권선징악의 참된 이치였습니다. 선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하늘의 뜻이 연하와 장만호의 이야기로 또렷이 드러난 것이지요.